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추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쨌든 8월 17일은 옵니다. 예. 그러죠? 예. 누가 뭐래도 아무리 싸워도 누군가는 새 당대표에 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되면 과연 포용의 정치를 할까요? 보복의 정치를 할까요, 의원님? 아니 뭐 포용을 당연히 다들 표방하고 계시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감정적으로 일단 지지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게 패여 있어서 예. 뭔가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잦아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결국은 당장 뭐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제 더 그런 어떤 불안감이나 혹은 다른 심리나 이런 게 격화돼서 부딪혀버리면 그게 걱정인 거죠. 두고두고 그런 걱정 때문에 계속 분열이 이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거겠죠. 저는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선을 넘은 경우가 꽤 많았고 이번 사태를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는 것 같아요. 다 제3자죠 우리가? 그 나선 사람들 말고는. 예. 그러니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하게 네. 했고. 예. 그러니까 작년 정청래 박찬대보다 이번이 훨씬 심각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때 뿌려진 씨앗이 더 나쁜 쪽으로 더 발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뿌려진 씨앗이. 네. 예. 아니 일단 뭐 유력 후보의 입에서 지금 그 반명 얘기가 그냥 어려움 없이 나오고 예. 그거 자체가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반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게 대통령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고 또 반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나쁜 의미나 상징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게 일반화돼 버린 꼴이 됐잖아요 지금. 예.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정권을 잡으려면 예. 자기 편은 물론 누군가 중도를 잡아야 결국 정권을 쟁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만 보면은 정작 내부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심각해지면 도대체 어떻게 총선을 2년 뒤에 맞이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그게 있습니다. 걱정인 거죠. 예.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토끼 산토끼론에서 이제 집토끼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내지는 쫓아내고 예. 이거를 다수의 득표를 얻어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집토끼가 그냥 집토끼가 아니라 다른 저기 산토끼가 들어오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집토끼만 있으니 어떻게 이게 늘어나겠냐 이렇게 말씀을 양쪽 다 결국 안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 결과는 똑같이 얘기하면서 다른 논리로 싸우고 있으니까 예. 참 문제죠. 조금 전에 방송 시작 전에 저와 의원님이 나눈 이야기인데 예. 이렇게 그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유튜브 조회수도 크게 그러니까 소위 다운됐다면서요? 민주개혁 진영의 유튜브라고 생각했던 여러 채널들이 예. 다들 지금 구독자 수가 줄어들고 조회수도 줄어들고 또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유튜브 채널의 성격 자체를 예. 너는 누구 편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상황이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좋게 생각하는 채널들이 훨씬 많죠. 예. 근데 채널 영향력의 측면에서 큰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같은 데가 김민석 후보를 뭐랄까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는 걸로 보이니까 예. 뭐 그런 데서 오는 시각차 혹은 또 감정적인 공격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뭐 굉장히 하여튼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불쇼 그 최욱 씨도 많이 조회수 떨어졌다고 물상을 짓던데 이게 실제로 그런가요, 보시기에? 아니 그 숫자로 나오잖아요 보면 네, 그게 뭐 항상 최소한 100만회를 넘기던 보통 한 120, 130만회 가던 조회수가 지금 한 70만회 정도에 머무는 것 같으니까 얼마 전에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 전당대회에서 오마이TV가 네. 최민희 그 뭐 의원 관련해서 이렇게 방송하려고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쪽 그 비서관인지 보좌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화면을 이렇게 막았어요. 아 그래요? 네. 카메라를?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짤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기자가 정청래 후보한테 물어봤나 봐요. 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정청래 그 후보가 그러니까 특별히 그 최민희 후보를 뭐라고 하진 않고 내가 조선일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오마이TV가 자기를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불쾌감을 좀 드러내려고요. 오마이TV의 논조가 좀 오마이뉴스랑
그 김인석 후보 편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거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정청래 지지자 쪽에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마이뉴스 노조가 제가 듣기로 지금 이것도 뭐 편파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 회의도 제기를- 한다고 제가 네. 기사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뭐 그렇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아,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글쎄 말입니다. 그럼 뭐 취재 카메라까지 가렸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잘하신 행동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예. 그 과정을 초래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고. 예. 이게 결국 이제 보복의 수위가 어떻게 될 건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총선 때 이제 누구 받아. 그래서 이제 그 개파로 이렇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예. 이른바 그 숙청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의원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겠죠. 네. 내가 지지하는 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치적 장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맨날 뭐 네.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하면서 당원들이 결국 선택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의원들은 또 내가 천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모순이잖아요. 예. 그 당원들이 결국 향후의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린 일인데, 그거를 의원들 스스로 뭔가 당대표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를 떨어뜨릴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성을 해치는 생각들이라서,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그 민주당 이제 최고위를 이제 앞으로 월수금마다 예. 생중계할 텐데, 전에 그 정청래 대표 시절 보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이 9명이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1명, 원내대표 1명,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그리고 이제 지명직 지명직 2명. 2명 이렇게 네. 되잖아요. 전에 그 정청래 대표 시절 보면 저기 강북구 이현주 그쪽하고 이쪽은 이성윤, 문정복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싸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되면 이번에도 그런 갈등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아니, 정당 안에 논쟁은 필요하죠. 뭐 예. 한 가지 얘기만 나오는 게 그게 민주정당일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이게 어떤 주제를 두고 논리적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감정성, 대립으로 보이면, 그거는 뭐 스스로 자기 당의 신뢰나 지지율을 깎아먹는 행동이니까, 뭐 최고위원으로 되신 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그 권력 다툼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 예. 이미 지금 선을 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심하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 결국 권력 다툼 아니냐, 예. 이제 이런 모습들이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결국 통합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신임 당대표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예.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입장이 중요하겠죠. 당정이 뭐 호흡을 맞춰야지 이재명 정부가 하고 싶은 일 혹은 국민을 위한 개혁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니까, 결국은 뭐 대통령께서 가르마를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뭐 하여튼 지금 벌어지는 모습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들 생각들이 벌써 지금 총선 공천에 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예. 아유 참. 그런데 지금 충성 경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2년 뒤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도 충성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 그 윤석열 때나 쓰는 말이지, 지금 예. 민주당 안에서 그런 단어를 어떤 식으로든 회자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의원님도 이제 개인적으로 민주당 내 의원 친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그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지자들끼리 갈라져 싸우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거를 의원들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저희가 지금은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일종의 그 노선 투쟁을 하지만, 예.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또 손잡고 잘 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자들 마음도 이렇게까지 격화되지는 않을 텐데, 의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다 걱정해요. 어느 쪽에 지금 조금 더 편을 들고 어느 쪽을 지지하는 사람인 건가 무관하게 예.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났다. 총선 지고
대선도 물 건너간다라는 생각. 가깝게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 그렇죠. 내년에. 내년 봄에 보궐선거. 빠르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서 지고 나면은 당대표 이렇게 시끄럽게 뽑아놓고 또 사퇴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까지 벌써 하고 있을 정도니까 큰일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그 중도층 이탈과 그 전국 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이 정말 지혜를 발휘해야 될 텐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요. 이제 네. 당정,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청와대 역할이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최근에 그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돌변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그 김기현 그 여당 당대표 부인한테 267만 원짜리 로저 비비의 선물을 받은 게 정말 이례적인데 네. 왜 기억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김건희 씨가 검사한테 아니 영부인들 다 수사해봤습니까? 어떻게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발을 했고 또 판사가 지켜보던 판사가 받은 사람을 추궁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김건희 씨가 이번에는 한쪽 편을 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돌변할까요? 전에 우리가 그 법원 영상을 보면 김건희 씨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였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내가 여기서 뭐 잘 보여봤자 그 앞에 재판들을 보니까 결국 또 유죄 선고가 되는 것 같더라. 예. 그 뭐 고개 쳐들고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뭐 당당한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나중으로 해서 낫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하나 있을 거고. 예. 그보다 더 걱정되는 두 번째 판단은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꼴을 보니 우리가 뭐 영원히 감옥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 예. 그러니 뭐 갈 때 가더라도 지금 뭐 이런 모습을 남겨놓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두 개 다 진짜로 민주진영을 지키고 싶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시쳇말로 고개 쳐들고 지금 뻗대는 거니까 예. 이런 모습이 글쎄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뭐 심경의 변화 이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김건희 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이렇게 풀려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8월 28일까지 이제 구속기한인데 한 번 더 하면 2달까지니까 10월 28일이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그건데 지금 문제는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제 그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판결을 내놓지 못하면 김건희 씨가 풀려나서 그 법원 재판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서도 보듯이 막 재판 절차에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연시켜서 나오는 수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 가가지고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간을 넘겨버리는 걸 부분을 걱정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씨가 본인이 지금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안락한 여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때 이게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명분을 댔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건에 대해서 소위 자기가 재판장인데 재판이 늦어져가지고 김건희가 풀려난다. 예.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쫄아서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방금 성향을 말씀하신 볼 때. 대로 모순이잖아요. 네. 그 이재명 후보 그 파기환송심은 9일 만에 해가지고 빨리 네. 했고 초고속 네. 스피드로 했고 전원합의체. 근데 정작 김건희 씨 전원합의체는 늦게 한다. 그러면 본인에 봐서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럼요. 그 부담이 자체가 된다는 이제 거잖아요. 정치 반사라는 걸 입증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 감히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감히 그렇게 그 정도 못할 배짱 것이다. 있는 사람은 못 된다라는 예.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직무유기 뭐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법관 제청 문제 관련해서. 대법관 제청 문제. 네. 그러니까 전에 그 노태학 그 전 대법관이 제가 네. 기사를 찾아보니까 3월 3일쯤에 이렇게 물러났더라고요. 그럼 네. 벌써 6개월째 후임 대법관을 선임하지 않고 있고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이 추가로 물러나는데 그렇게 되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빅피처다. 그러니까 노태학 후임 1명만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이흥구 노태학 후임을 패키지로 보내면
청와대도 부담스러우니까 한 명은 진보, 한 명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벌써 6개월이 지나도록 예. 후임자 제청을 안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고, 대법관은 제청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청이 되면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국회 동의를 국회 받아야 동의까지 됩니다. 받아야죠. 네. 예. 그러면 뭔가 조희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드러나 버렸잖아요. 본인이 꼭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예. 그게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끌면서 지금 계속 일종의 목리를 부리다가 이제는 끼워 팔기 내지는 뭐 섞어찌개 뭐 이런 식의 예. 얘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됐는데, 뭘로 봐도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헌정 질서 하에서 삼부요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대법관의 직무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면서 예. 본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끌면서 사법부 기능을 어찌 보면 구멍을 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물 안에서 이게 이기적인 존재로 성장해 왔는가를 입증하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없다. 예. 그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절차는 절차대로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정해서, 그럼 본인이 그렇게 꼭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해내든지, 예. 아니면 제청을 해가지고 절차대로 국회와 대통령의 판단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다음 사람 또 하고 그러면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아예 제청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는, 내가 뭐 하여튼 대법원 재판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안 될 것 같으면 안 한다, 이런 선례를 남긴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참 되게 안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이 이제 14명이고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 한 명이 빠지고 네. 12명으로 4인 1조씩 3개 조의 소부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관은 13명이고 예. 거기다가 대법원장까지 합쳐서 예.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14명이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 행정처장은 이제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보면 12명이 4인 1조, 그래서 3개 조로 소부가 그 구성이 된다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어쨌든 그 한 명이 모자라니까 제대로 재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법원 재판이 행정처장,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예. 그 네 사람이 소부로 돼가지고 그 부에 배당되는 사건을 4분의 1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한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 몫의 사건들이 지금 더 하중이 늘어나가지고 대법관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로 업무가 가중되면 당연히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사건 처리 지연이 그냥 단순히 자기들 업무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재판을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안이어서 그거를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무유기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죠.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예.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인간증명을 떼러가도 인감증명 떼주는 거 담당하시는 분이 창구에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한테 인감증명 떼달라고 하니까, 아니, 나 바빠서 못 떼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당신 인감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출력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은 당장 그날 저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인감증명 첨부하러 왔는데, 그거 나 못 하겠다. 알아서 해라, 당신하고 편한 대로. 이렇게 나오면, 그럴 때는 처벌하는 게 직무유기죄란 말이에요. 예.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거든요. 대법관을 제청하는 거는 헌법상에 정해진 절차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건 탄핵 사유도 되고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문제는 형사상으로 직무유기죄로 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거나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재판을 해서 이걸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차피 판사가 현실적인 장벽은 또 있는 거죠. 어차피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는데. 대법관들도 같은 입장이잖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가지고 지금 생긴 일이니까. 예. 그러면 그게 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차일피일 미루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알고 있죠. 본인이 지금 이렇게 모를 하는 일 게. 없잖아요. 그럼요. 모른다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거지 정말. 예. 헌법도 모르고 법률도 모른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이 지금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래 아무리 안 돼도 뭐 한 달 안에 뭐 6주 안에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6개월째 끌어왔는데 재청. 아니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규정은 없지만 없는데. 지금 한덕수가 왜 재판받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 임명 안 한 제때 걸로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예. 있잖아요.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했다라는 게 지금 이유 아닙니까? 예. 공소가 제기된 이유. 그러면 조희대 씨가 대법관 제청 안 하는 게 누가 지금 막나요? 제청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 외부적인 상황에 한덕수 씨는 무슨 산불이 나서 어쩌고 뭐 트럼프가 어쩌고 이런 핑계라도 대던데 조희대 씨는 무슨 자기가 산불 끌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하고 통화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후위기 무슨 이 무더위를 해결할 사람도 아니고 예. 핑계 댈 게 없어요 지금. 그 명백히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맞지. 권한 행사를 그러니까 안 하면서.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덕수는 마은혁을 제때 임명하지 않아서 기소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희대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네. 둘이 노리는 바는 조금 다를 수 있죠.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인이 무슨 정치적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란 세력 쪽에서 요구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 이거를 지금 제청하지 않고 미루는 거는 그냥 사법기능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오는 거 말고는 달리 무슨 돼야 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하나 왜 이러는지를 따져보면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 제청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망신인데? 예. 라는 생각 더하기 더 위험한 생각은 이번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현재 현행헌법상 제청 권한을 행사해야 될 상황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시킨다. 그 다음에 대법원의 구성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일종의 보수 우위의 지형에서 역전될 수 있다. 이런 고려까지 하면서 지금 여기서 버티는 거라면 정말로 이거는 큰 문제인 거죠. 예. 그 말씀은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네. 차후에 이제 26명으로 증원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쪽이 진보가 많다고 치면 현재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진보 우위로 바뀔 수 있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네. 지형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제청 권한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람 하여튼 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씨가 지금 사법부에 끼친 어떤 뭐랄까 그 해악이 많잖아요. 국민의 신뢰를 현장에 떨어뜨렸고, 예. 그다음에 대법원이 과거부터 그렇게 목숨 걸고 맡고 싶었던 재판소원 제도가 그냥 지금 도입돼서 이미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도 정말 일치단결해서 맨날 막았던 건데 그냥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버티기를 해보자. 그거밖에 아니에요. 지금 해석이 될 가능한 이유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잘못인데 이분이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사법부는 우리는 국민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 국민주권의 원리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잠재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예.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년 6월인가요? 정년으로 이렇게 퇴임하도록 돼 있는데 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버티고 내 고집으로 내 의사를 관철시켜 보겠다. 예. 이미 사법부를 망가뜨린 사람이 이제 더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 전원 합의체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그 한덕수, 이상민 내란 관련해서 전원 합의체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 3대 의혹도 역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특검이 그 선고 기일을 요청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데 결국 대법원이
그 전원 합의체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소위 이진관 판사가 관여된 사건들 중심으로 지금 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것 같다. 아, 이렇게 그러네요. 하면서 네. 이제 일종의 음모론까지 생겼는데 조희대 씨가 다 풀어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법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그 이유가 된 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굉장히 이례적인 이상한 화교환송 판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불신을 자초하고 또 그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을 제발 벌이지 않기를 바라고 일단 명분은 있어요. 명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 같은 피고인인데 여러 사건들이 하도 죄 지은 게 많아 여러 개 나눠져 있으니까 예. 모아서 한꺼번에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다 관련이 있으니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를 이제 미루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다면 정말로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처벌받고 대한민국에 못 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마 용기가 없어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다. 생각하는 쪽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이번에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그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 그 특검이 선고기일 연기 요청. 선고기일 연기 요청.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 1, 2심은 무죄로 나왔는데 네. 윤석열과 오세훈은 다른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나왔기 돼서, 때문에 네. 국민이 헷갈리니까 이제 그걸 들여다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로 바뀌니까 네. 이것도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이거는 1심에서 그 1년 8개월에 나왔는데 2심은 좀 형량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 논리는 김건희 씨 관련된 3대 의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있다니까요. 명분은 있다는 거잖아요. 의원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사건에서 결론이 다른 하급심 판결들이 이렇게 있었으니 예. 그 대법원이 그거를 소부해서 그냥 판단해가지고 정리하기보다는 전원합의체가 그 정리하는 것이 국민적인 어떤 국론 분열을 예방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용도로 악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예. 또 다른 전원합의체 한덕수 이상민 건도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하겠다.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이진관 판사가 얽혀 있네요. 예. 아.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이거 뭐야 지금 다른 판사들과 달리 이진관 판사가 국민들의 어떤 그 박수를 받으니까 그거를 지금 대법원이 다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상황인데 뭐 일단 형사합의부 판사들이 많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사건은 많고 예. 여러 번 기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이상한 짓을 할 용기는 없다. 내지는 네.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일종의 카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쥐고 있을 테니 대법관이나 이런 거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예. 여기서 내가 저기 할지도 몰라? 라는 식의 일종의 카드. 협박 카드. 협박 카드. 그것도 너무 유치한 일이고. 아, 그렇군요. 그런 생각 하고 있다면 빨리 단념하셔야 되고 큰일 네. 납니다. 진짜 그랬다가.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강백신 검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현재 그 대구 고검 검사라고죠. 예. 여기가 지금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네. 기소했던 인물인데 내부망을 보니까 그 이유가 다수당의 입법 추진으로 공직의 길이 사라졌다며 법률가적인 분노와 회의감을 느껴서 사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줄 확률은 없다고 봐야죠? 네, 네. 받아주면 안 되죠. 예. 처벌 받고 나가야죠. 그간에 조작기소 특검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나쁜 짓을 자행했는지 뻔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입증이 되는 사안이 생기면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다음에 조금 기회가 주어지면은 소리 지르면서 덤비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본인은 아마 또 출신 지역이 영남이고 하니 나는 이제 나가서 정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진숙 씨 같은 사례가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사례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사람이 확실하게 단죄되고 조작 수사나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이런 거를 꼭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머지않아서 나올 것 같다, 정치권으로.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 예. 사람들일수록 다 특정 지역에 가서 출마하면은 국회의원으로 다 돌아온다. 뭐 지금 사례들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뭐 김태규, 예, 이진수. 김태규, 예. 박상용 검사도 머지않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인으로 이렇게 나올. 본인은 그런 가능성을 부인했는데 정치인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동훈 사례도 있고. 뭔가 이상한 일을 막 벌이고 나서 그런 거를 일부 이제 수구 족벌 언론들이 막 띄워주고 해서 그거를 또 자기 진영의 정치인으로 키워내는 이런 구조. 이게 참 깨져야 되는데 내란 상황에서도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참 문제네요.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그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공소 기각됐습니다. 네. 법원 논리를 보면 그 특검의 그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공소 기각이 됐는데 특검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서 당연히 법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위증이라는 게 관련 사건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라는 예. 문제거든요. 특검은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검이 출범하는 이유니까. 그러면서 예. 이제 그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놓는 건데 지금 1심은 위증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본 것이고 그거를 이제 항소심에서 또 다투게 되는데 일단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2차 종합특검법에는 관련돼서 위증 사건도 당연히 관련 사건에 포함되는 걸로 지금 명시가 돼 있어서 2차 종합특검에는?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공소기각이 그냥 확정이 되면 2차 종합특검 활동기간 안에 이루어진다면 2차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소의 주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아니면은 이제 경찰이 또 수사해가지고 검찰로 보내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 그러니까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건 다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재수사를 해가지고 이 주체를 가지고 다시 해서 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뭔가 저 특검도 법리적으로 준비를 탄탄히 해서 항소를 했을 거라고 믿고 싶고 그 법원도 좀 전향적인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걱정되는 건 맞죠. 예. 이완규 같은 사람이 고개 쳐들고 돌아다닌다는 게 이완규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무슨 안가회동뿐만 아니라 한덕수가 그런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이완규를 또 헌법재판관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예. 왜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역으로 이 사람이 내란 과정에서나 윤석열의 어떤 폐악질과 관련해서 분명히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처벌받을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게 법비들의 어떤 법기술에 의해서 그 국민 감정을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그 위증 혐의는 국회에서 그러니까 계엄 다음 날 12월 그렇죠. 4일 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했는데 본인이 이 안가 회동을 아무래도 이제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네. 합리적 의심이 가는데 본인은 단순한 연말 친목 모임이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위증 혐의로 넘어갔는데 법원에서는 특검의 그 주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공소 기각이 됐고 그리고 방금 의원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위증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럼요. 예, 주체를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예.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응? 과연 그 주체를 잘못했다고 이게 공소 기각을 돼야 되는 건가? 근데 법 제도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형사소송 제도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과정에서 약간 놓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미란다 원칙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체포 과정에서 그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게 돼 있잖아요. 당신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기 미란다가 풀려났거든요. 그랬죠. 미란다가 흉악범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한 사람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건데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불의를 예방하는 걸로 형사소송 절차가 발전해 왔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형식적인 어떤 논리의 측면이 있는데 이제 관련 사건으로 위증을 진짜 빠진다고 봐야 되느냐. 예.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서 근데 관련 사건이라는 게 위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재판에서 선서한 사람이 거짓말했을 때 위증이거든. 근데 국회도 내나 재판 구조처럼 선서하고 증언을 했는데 거짓말했을 때 위증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다른 뚝 떨어진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란과 연계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했다고 되는 거니까 그 상식적으로는 관련 사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상식적으로는. 예. 예. 근데 이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윤석열 쪽으로만 가면은 그렇게 그 피의자를 아주 중하게 생각하고 그 조항을 하여튼 굉장히 치밀하게 축소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예. 한번 지켜보십시다. 어떻게 또 하는지. 우리가 그 법사위 청문회에 보면은 이제 증인들이 나오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나와가지고 선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상민 같은 사람 선서 안 해버리잖아요. 끝내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임성근도 안 이제 했고.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구성 요건상에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하게 됐으니까.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했을 때. 그걸 알고 그걸 알고.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저 질타를 해도 끝내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선서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위증해서 세게 처벌받느니 그냥 국회 직원감정법 위반상의 국회 모욕 뭐 이런 걸로 싸게 받겠다. 싸게 받겠다. 그런 아주 그러면 위증을 하면 징역형이고 국회 모독죄 그걸로 하면은 좀 다운이 되나 보죠, 형량이? 뭐 벌금 일반적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의도적으로 선서를 회피하고 그런 식의 꼼수를 부리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예. 또 법원을 가면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는 게 있는 거지. 우리가 음주단속 하려고 하는데 안 부는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불어서 나오는 것보다 안 불면 안 불면. 이런 꼴이잖아요. 그럼 더 처벌을 해야지. 근데 이상민은 그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법원은 우리 편이 많을 거야. 내가 판사 출신이야. 그런 기대가 없으면 감히 할 수 없는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법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증인 선서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고발한다 뭐 그런 실제로 하는 사례가 있나요? 고발했죠, 다. 이상민을 과태료도 부과하고 다 과태료도 고발했죠. 부과하고. 예. 고발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관심밖에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위증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네. 그때만 시끄럽고. 네. 그러면 이런 앞으로 이제 그걸 영상을 본 사람들이 하니까 누가 과연 증인을 이렇게 증인 선서를 그러니까.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엄벌하고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법꾸라지군요. 그럼요. 법비라는 말도 그래서 등장하는 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어쨌든 내란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은 법 관련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새로운 거 알게 됩니다. 벌써 이제 그때 그 분노나 열정이나 이런 게 잘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 뭐 아직도 재판해?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고 예전에 이런 내란적 관련 재판들 시작될 때만 해도 다들 그 생중계로 보시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떨어지니까.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무슨 민주당 전당대회 가지고 싸우시느라고 정신없고 민주시민들을 네. 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윤석열, 김건희 입장이라도 웃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로 나오는 거고. 아니 윤석열이도 그 전에 특검 상대 당신들이 무사할 것 같냐라고 삿대질 그 이야기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예. 특검 상대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대로 이어지면 진짜 그 사람들이 길거리 활보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칼을 들이댈 상황을 지금 감내해야 될지도 모른다. 예.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려다가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자제를 하면 좋겠는데 뭔가 하여튼 선거만 붙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장점을 보고 지지하면 될 일인데 그냥 그 사람 아니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생의 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또 게시판을 장악해가지고 그런 험한 말들로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감정이 격앙되고 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제가 참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겪지만은 지금 이때 벌어지고 있는 전당대회에서의 이 모습은 진짜 참담합니다. 이래야 될 일인지 좀 제발 좀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들도 그렇고 지지자분들도 누가 제일 좋아할 건지 제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예. 참담 그 발언까지 할 정도면 네. 정말 심각한 거네요. 정작 우리가 전당대회 보면은 그 정책은 안 보이잖아요. 네. 관심이 온통 상대방 헐뜯게 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아쉽고. 정책 가지고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메가 프로젝트는 정책이니까. 근데 그 정책 가지고 얘기하는 방식도 이거를 어떻게 당이 뒷받침해가지고 빨리 실현할 것인가. 대통령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 빨리 하겠다. 속도전. 네. 근데 그 얘기로 다투는 게 아니라 내가 되면은 잘 되고 내가 안 되면 안 될 거야.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협박하는 거냐.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잘할 건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담한 전당대회가 빨리 끝나서 민주당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보겠습니다.